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면 나에게는 설레는 고문과 같다. 최순실 말과 함께 박근혜 없는 첫 재판이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 재판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기 전에요. 최근 이 건강 이상 소리 돌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 이 대선 후보들이 보수표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앞다퉈 그 얘기에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었는데요. 먼저 화면부터 만나보시죠.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교도소에서 극도로 건강이 나쁘답니다. 박근혜 병원 보내라 한번 하십시오. 제가 아는 바로는 이제 거의 식사를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상태, 그러신 것 같아요. 어제 저희가 딱 첫 소식으로 저 얘기를 다뤘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현정 의원, 네. 가짜 뉴스니까 단식한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근황은 이 친박단체에서 퍼뜨린 거군요. 그러니까 이 지금 참 그 담당 변호사가 괜찮다 그러고 교정 당국이 괜찮다 그러고 그래도 못 믿는 거잖아요. 못 믿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이 추적을 해보니까 결국 이제 가짜 뉴스를 가지고 있는 건데, 물론 이 가짜 뉴스를 퍼뜨린 사람들도 문제이지만 이 가짜 뉴스를 근거로 해서 이거를 실제로 공식적으로 어떤 면에서 대통령 후보의 연설은 뭐 공식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 후보들이 이걸 확인도 해보지도 않고 이걸 직접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대단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만약 뭐 곧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분들인데 이런 가짜 뉴스 하나에 이제 예를 들어서 해서, 물론 본인들이 의도를 가지고 했다라면 더 큰 문제죠, 사실은. 가짜 뉴스는 뻔히 알면서 대중들 앞에서 이렇게 박 대통령이 뭐 단식한다, 굶어 죽어간다, 그다음에 뭐 이런 이야기를 퍼뜨리는 것 자체를 보면 결국 앞으로 국정을 해 나갈 때 어떻게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그런 면도 있고, 또 이런 것들로서 선동해서 표를 얻겠다는 그런 얄팍한 그런 상술인 것 같습니다. 예, 허 교수님, 저도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게 대통령 후보들이 가짜 뉴스를 토대로 유세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 차원에서라도 어떤 거름 장치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마 후보뿐만 아니라 당도 그게 동조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지금 뭐 재판 준비에도 정신이 없는 거 아닙니까? 겨우 변호사 3명 추가 보강했고 이렇게 있는데 이 선거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마케팅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나오는데 그것도 가짜 뉴스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박근혜 대통령 측근들도 지금 좀 당황스러울 겁니다. 그런 예. 상태고, 저건 뭐 얼마나 다급했으면, 보수의 결집이 얼마나 필요했으면 이렇게 했겠느냐. 저거는 뭐 후보뿐만 아니라 후보도 뭐 어디서 듣겠습니까? 당이나 캠프에서 이렇게 자료를 제공했기 때문에 후보도 알고 같이 그렇게 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사실은 이게 뭐 팩트와 관계없이 이미 보수 세력 내에서는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보수 세력을 결집하는 데 하나의 좋은 소재로 써서 사실상 거의 뭐 휘발유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박근혜 마케팅은 살아있다. 그리고 선거에 의한 박근혜는 여전히 필요하다. 그것이 지금 보수가 처한 현실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찌됐건 이번 해프닝으로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현재 건강 상태는 뭐 저희도 확실히 이제 알게 됐다는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얘기를 해볼 게 오른쪽에 준비한 게 있습니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건강하니까 아마 아무리 변론 준비기라도 나올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예상도 있어서 오른쪽에 준비한 거 한번 보시죠. 오늘 오전에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입니다. 판사 3명, 검사 6명, 뭐 이원석, 한웅재 검사는 뭐 여러분들도 많이 익히 들어보신 이름일 거고,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뭐 유영하 변호사, 최명성 변호사 말고도 새로운 변호사 이상철 변호사가 이렇게 자리를 했습니다. 최순실 씨 측에는 뭐 이경재 변호사도 있었고요. 이 모습이 있는데, 오늘 백 변호사님, 네. 출석 의미가 없기 때문에 출석을 안 한 겁니까? 저번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공판 준비기일에 지금까지 이 국정농단 사건 관련 출석을 한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어요. 그게 최순실이었습니다. 그렇죠. 과거에 한 번. 그래서 최순실이 이례적으로 공판 준비기일에 나왔다는 표현을 썼었는데, 공판 준비기일은 피고인이 나갈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본인이 궁금해서 나오고 싶다라면 몰라도 사실 박 전 대통령은 굉장히 자존심도 강하고, 또 어쨌건 뭐 수위나 아니면 굉장히 초췌해진 모습을 굳이 미리 보여주고 싶을 생각이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이제 앞으로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지, 그리고 어떤 증인을 부릴지, 그리고 어떻게 증거 조사를 할지, 이런 것들을 검찰과 변호인단 그리고 재판부와 협의를 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앉아서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의미로 나오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잠깐 이제 화면이 지나갔었는데, 유영하 변호사와 최명상 변호사가 서울중앙지법 417호로 들어가는, 유영하 변호사가 또
말끔한 정장을 입은 모습도 또 오랜만에 봤는데 이제 오늘 오전 모습입니다. 예, 백 변호사님, 뭐 박 전 대통령이 공판 준비기일에는 출석을 안 해도 되지만 네. 첫 번째 공판이 23일로 잡혔단 네. 말이에요. 네. 이제 그날은 반드시 출석을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날은 출석을 안 할 수가 없는 날이고요. 이제 공판기일에 들어가게 되면 피고인들은 당연히 출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따로 재판을 받으니까 최순실과 만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최순실이 대부분의 혐의는 다 이미 기소가 돼 재판이 진행 중이고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 중에 하나 추가된 게 있죠. 뇌물죄에서. 그게 바로 롯데입니다. 롯데에서 70억을 줬다가 다시 돌려주는 과정이 있었던 것이 이번에 혐의에 추가가 됐는데 그 부분이 일단 최순실과 공모관계가 인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오늘 공판준비기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 측만 나온 게 아니라 최순실 측 변호사도 나오고 신동빈 그 롯데 회장의 그 변호사들도 오늘 그래서 지금 출석을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재판기일에서는 저 세 명이 같은 법정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백 변호사님 저희가 키워드로도 뽑았듯이 최순실 씨 측에서 재판 분리 요청을 했어요. 박 전 대통령을 법정에서 만나는 건 나에게 살해는 고문이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진 않았나 봐요. 네, 저도 그 부분이 어떻게 될까 좀 확인을 해보려 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재판부 입장은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와 이번에 지금 최순실과 같이 앉아있을 때 같이 재판을 받는 부분은 롯데 부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최순실은 기존에 받고 있는 재판에 이 부분을 넘겨달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지만, 일단 재판부 입장에서 보면 물론 롯데와 관련성 때문에 같이 재판을 받으나 박 전 대통령의 대부분의 혐의와 공모관계에 있는 게 또 최순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직접 뭐 최순실을 뭐 변론을 불리해서 증인 신문을 한다거나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순실 입장에서는 물론 박 전 대통령과 같은 재판 풀어줘야 돼요. 쉽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6개월 안에 재판을 끝내기 위해서는 효율성도 굉장히 중요하다 판단한 것 같고 그래서 최순실과 함께 재판을 받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5월 23일 자막에도 나왔는데 지금 5월 2일이니까 딱 정확히 3주 뒤 화요일에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재판정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이 방금 전에 들어온 얘기인데 백 변호사님 한 번만 더 덧붙이자면 네. 이제 만나게 되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한마디, 최순실 한마디 뭐 이렇게 이제 어찌 보면 바로 공방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증언, 진술이 확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첫날에 이제 아마 뭐 인정신문 정도가 진행이 될 겁니다. 인정신문이라는 게 본인의 신분 뭐 이런 것들, 나이 같은 걸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혐의를 인정하는지 여부. 그 부분을 확인할 텐데 뭐 오늘 적인 증거조사 이제 기일이 잡히기 시작을 할 거거든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검찰에 쓰던 내용들을 다시 변론을 분리해서 증인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한쪽을 신문하는 상황도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사실 40년 지기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법정에서 어찌 보면 이게 최순실 입장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조금 또 다른 게 사면 가능성 자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최순실이 요즘에 슬슬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는 게 예. 이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으로 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재판은 각자의 갈 길을 따로 네, 갈 수 있다. 물론 이 둘 간의 관계에서 뭐 혐의를 인정하거나 하지는 쉽진 않겠지만 일단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다른 얘기를 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백 변호사님 저희가 이제 판넬로도 준비한 이 417호 법정에서 앞으로 재판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사실 노태우 전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도 이곳에서 재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정말 세계의 재판이 될 것 같고 저희가 그 모습을 생중계로 지켜볼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생중계로는 힘들 거고요. 일단 딱 들어와서 이제 재판이 시작되기 전, 그러니까 최순실 씨 모습도 계속 그렇게 봤죠. 최순실의 재판을 우리가 생중계로 보진 못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피고인의 인권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재판을 생중계하게 되면은 국민들이 예단을 가질 가능성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재판 과정 자체 생중계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전에 재판정으로 들어오는 모습 그리고 인정신문 전 단계, 재판이 개시되기 전 단계에서 박 전 대통령, 최순실 그리고 신동빈 회장이 저게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잠시만 다시 한번 준비한 걸 보실까요?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은 어디에 이제 착석하거나 서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판사가 앞에 3명이 앉게 되죠. 예. 그리고 왼쪽에 검사가 지금 총 6명 정도가 나온 것 그렇죠. 같은데 그 공판기일에 6명이 다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뒤에 이제 피고인석에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신동빈 회장이 이렇게 쭈르륵 앉게 되고 예. 그 주변에 변호인들이 이제 에워싸거나 뭐 그럼 검사 앉게 되니까요. 이 주변 이쪽에 박근혜 전 대통령, 네. 최순실 이 주변에 이렇게 서 있게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일단 재판을 받을 텐데 예. 일어나야 될 때도 있지만 그래서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매우 가까운 위치에서 재판을 받아야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네요. 이 3주 뒤에 그래서 국정농단의 장본인 2명이 이렇게 서서 세계 재판이 이어지게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이 여러 가지 얘기들 지금 뭐 건강 이상설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좀 밝혀졌는데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새 변호인단이 꾸려지기 전부터 이 국정농단 사태 초기부터 시간이 필요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의 목소리 먼저 들어보실까요? 본 사안은 제기된 의혹이 매우 방대하며 수사 결과 및 내용이 국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매일 언론에서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변호인으로서는 기본적인 의혹 사항을 정리하고 범위를 검토하는 등 변론 준비에도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지금부터 한번 준비한 거 또 하나 보실 게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이겁니다. 이게 뭐 417호가 이제 앞으로 쭉 주목이 받을 곳이면 분명해 보이는데, 근데 오늘 이 새 변호사 이제 이상철 변호사 그리고 이동찬 남호정 변호사가 이렇게 따로따로 앉긴 했지만 저 이종우 실장님 보니까 어제 뭐 한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을 이제 후방 지원할 것이라는 얘기 있었는데 그렇죠. 그 얘기가 좀 아니라고 선을 좀 그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유영하 변호사나 최명선 변호사 이외에 또 중량급 이상의 어떤 변호사가 누가 참여하느냐를 두고 굉장히 눈길을 모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상철 변호사, 이동찬 변호사가 합류함으로써 최명선 변호사와 함께 이 변호사들이 모두 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멤버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줄여서 이 한변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아니냐라는 추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변이라 하면 사실은 지금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그러니까 진보적 변호사들의 모임인 민변과 사실은 대척점에서 보수적인 가치 그리고 북한의 인권을 위해서 변호사들이 모인 그런 단체란 말이죠. 그리고 이 모임이 사실상 시변이라고 해서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 모임이라는 또 다른 변호사 모임과 이 연합을 했어요. 그러니까 합쳐졌습니다. 모임의 변호사 인원만 해도 300명이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변호사 모임 측에서는 자칫 잘못했다가 한변이 적극적으로 박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모양새를 취하게 되면 앞으로의 어떤 그 한변의 어떤 활동, 이런 보수적 가치를 위한 어떤 여러 가지 대외 활동에 있어서 제약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이미지 자체가 그냥 묶여버리잖아요. 한변은 박 전 대통령과 친하다. 뭐 그렇죠. 이렇게요. 그러니까 그 이외에 어떤 활동을 했을 때 언제나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이 연상되는 그러한 것은 차단하자. 일부 소속돼 있는 변호사가 개인 자격으로 참여할 뿐이지 한변의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한변이 이 재판에 참여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는 그런 어떤 모양새를 지금 취하고 있는 거죠. 예, 이현정 교수님, 네. 뭐 오늘 피고인 측에 아는 변호사들 인원수만 헤아려봐도 벌써 10명이나 되는데 그렇죠. 또 일각에서는 뭐 모두들 훌륭하신 분들이겠지만 변호사에도 빈익빈 부익부가 있다, 뭐 이런 지적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그 역대 대통령들 같은 경우 예전에 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변호인들이 꽤 많았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뭐 그 정부에서 중요한 직책에 있었던 분들이 다들 이제 변호에 투입이 돼서 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탄핵 심판 때 보면 변호인들이 뭐 거의 수백 명 가까웠거든요. 그랬죠. 그런 만큼 이제 변호인단이 이제 많았었는데, 사실 이번에 보면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변호인단 구하기도 힘들어서 지금 이제 기껏 이제 한 5명으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같이 이제 그 재판 준비에 나왔던 신동빈 이재용 그 부회장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이제 로펌에 11명 뭐 한 10명, 13명씩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건 또 이분들이 직접 하는 거고, 또 사내 변호인들이 꽤 많습니다. 예. 사내 법무실에서 변호인들이 꽤 많기 때문에 실제 거기서도 이제 준비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안별로 변호인들이 하고 또 이걸 총괄하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어떤 그 세밀한 변호를 할 수가 있죠. 또 특히 이제 이 변호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판례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추적을 해서 어떤 제공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나중에 판사와 어떤 법률적 공방에서 충분히 어떤 그 보면 좀 합리적인 그런 근거 자료들을 많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보면 이제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그 유영하 변호사나 이분들 같은 경우보다 오히려 새로 임명된 이상철 변호사가 이제 주로 할 텐데.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자료 읽기에만도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거고, 실제로 역할 분담을 한다고 하지만 상당히 벅찬 변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백 변호사님, 뭐 저 빈익분 부익부든 한변이 박 전 대통령과 연관성에 선을 그은 것이든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변호를 하면 이제
주홍 글씨가 된다는 부담감들이 다 있나 봐요, 법조계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그 변호사로 지금 박 전 대통령을 변론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 보여요. 변호사들이 대부분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게 마치 굉장히 뭐 극우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좀 비칠까는 개연성도 있고 또 그 부분이 하나 있지만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건 사실 박 전 대통령이 이 지금 재판만 놓고 보면 변호사로서 그냥 순수하게 그런 거 상관없이 보면 굉장히 구미가 당기는 사건이긴 합니다. 굉장히 혐의도 많고 또 뇌물죄와 관련된 새로운 해석들도 나오기 때문에 구미가 당길 수 있는 사건이나 지금 현 시점에서 박 전 대통령과 조우하고 만날 수 있는 사람 유영하 변호사 한 명이죠. 그럼 다른 변호사들의 역할 분담이 굉장히 애매해지는 상황이 돼요. 저도 지금 이상철 변호사와 지금 같이 앞으로 박 전 대통령의 변론을 잘 끌고 갔으면 하는 바람이 들긴 하지만 유영하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과 접견을 혼자 하고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의 얘기는 유영하 변호사 입을 통해서 변호사단에 전달이 되는 그런 방식이라면 다른 변호사들이 부담을 가지고 여기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상황 그런 게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는 것도 크게 한몫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이 현재 총 5명이죠. 5명인데 실질적으로 3명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나머지 지금 저기 방청석 쪽에 앉아있는 변호사분들은 아무래도 경력이 좀 짧은 변호사들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추가로 이제 이번에 선임이 됐던 이상철 변호사급이 몇 명이 더 들어와야 될 텐데 과연 그런 구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체제 유영하 변호사가 독자적으로 지금 박 전 대통령을 만난 이 체제를 내부적으로 어떻게 시스템을 바꿀 수 있을지 그게 새로운 변호사가 추가 선임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그 최순실 씨가 얘기했던 이제 분리재판은 기각이 됐다는 네. 얘기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최순실 씨가 그 이유를 댔을 때 아까 이유도 잠깐 얘기했었지만 화면 한번 보실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최순실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은 자리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살을 애는 고문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다. 원래 살을 앤다는 표현은 이제 강추위 뭐 이럴 때 좀 쓰는 표현인데 어쨌든 본인 스스로가 많은 압박을 받고 있다는 거는 이제 본인 스스로 이제 감정을 표현한 건데 뭐 저거는 일단 안 됐습니다만 저것도 일종의 보면 그 감정만 표현한 게 아니라 어떤 전략이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최순실이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 건 내가 박 전 대통령을 잘 모시지 못해서 박 전 대통령이 탄핵까지 됐고 그런 상황에서 같이 법정에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얘기만 가지고 지금 뭐 최순실의 마음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최순실은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서 본인의 잘못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변론 전략 자체가 박 전 대통령 측은 최순실 개인의 일탈로 지금 박 전 대통령은 무관하다는 쪽으로 지금 주장을 계속 해오고 있는 상황이고 최순실은 뭐 일단 모든 걸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이 본인에게 모든 혐의를 떠넘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재판 받는 과정에서 과연 최순실이 그 부분을 어떻게 인정을 하고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살을 내는 고문과 마찬가지라는 취지가 법정에서 난처한 상황이 너무 많이 발생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이러는 것 같아요. 아마도 박 전 대통령, 박 전 오니까. 대통령 측에서는 최순실의 잘못을 공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이 어떻게든 혐의를 벗기 위해선 그런 상황에서 최순실이 과연 그걸 버텨낼 수 있을지. 그러니까 그런 고통을 미리 예감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백 변호사님 그런데 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게 재판을 따로 받게 해달라고 했는데 네. 정작 수감 장소는 남부구치소에서 서울구치소로 또 옮겨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수감은 또 같은 곳에서 해도 무방하다 뭐 이런 취지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은 뭐 서울구치소에 가서 박 전 대통령하고 만나고 싶다는 아닌 것 같고 저번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남부구치소로 옮길 때 야 우리 굉장히 좋은 시설로 최순실이 공범 분리 원칙 때문에 남부구치소로 간다고 했는데 그때 이런 얘기했죠. 너무 좁아서 불편하다고.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가 사실 국민들이 들을 때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인지 최순실은 잘 모르나 봐요. 그러니까 사실 구치소가 편하면 다 구치소로 가죠. 왜 지금 바깥에 있겠어요. 그런데 좀 더 편한, 그러니까 자기가 좀 더 익숙한 서울구치소로 옮겨달라는 취지니까 그거는 박 전 대통령과 조우하고 싶다가 아니라 그냥 내 개인의 편의를 위해서 서울구치소로 옮겨달라고 한 거니까요. 크게 중요하게 뭐 바라보거나 생각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현정에. 네. 어찌됐건 분리재판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거에 대해서는 굳이 본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본인도 그런 걸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본인도 이제 사실 최순실 얼굴을 보는 게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특히 아마 이제 박 전 대통령의 생각은
최순실 씨 때문에 지금 본인이 이렇게 됐다라는 생각을 많이 할 거거든요. 결국 이제 본인도 엮였다라고 이야기한 것 자체가 보면 결국 최순실 씨의 잘못으로 해서 지금 탄핵까지 됐고 여러 가지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인데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아마 본인이 잘못한 거는 크게 없을 거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기존의 이야기를 보면 결국 본인이 민원을 들어준 것이고 그다음에 어떤 전체 큰 뜻이 좋아서 해준 것이고 이런 것인데 문제는 최순실 씨가 그 중간에서 다들 이권을 챙기고 이렇게 무리하게 했기 때문에 이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이고 아마 그거에 대한 원망들이 솔직히 좀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물론 최순실 씨도 박 전 대통령을 보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겠지만 박 전 대통령 최순실 씨를 아마 거의 보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눈빛도 마주치지 그렇죠. 않는다. 보더라도 상당히 레이저 눈빛을 좀 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그렇게 내가 이렇게까지 정말 추락한 데에는 바로 당신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닌가. 사실 좀 그런 생각도 많이 할 거고 또 본인이 몰랐던 일이 많을 겁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본인이 모르는 일을 최순실 씨가 벌려놓은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좀 원망도 솔직히 있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해봅니다. 오른쪽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준비한 거 다시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3주 뒤면 이제 5월 23일에 서울중앙지법법원 417호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이렇게 나란히 공식석상에서 첫 대면하게 됩니다. 야, 할 말들이 참 많을 것 같기도 하면서 백 변호사님, 그러면 그 전후로 23일 전에는 두 사람의 일정과 그리고 그 이후의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뭐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워낙 여러 가지의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재판을 빼고도 계속 공판 과정이 좀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사실 23일까지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 수사 기록만 12만 쪽이 좀 넘는 상황인데 지금 뭐 이상철 변호사와 지금 나머지 두 변호사 새로 투입이 돼서 그 기록을 정리하고 뭐 변론, 그다음에 공판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논리를 마련하는 부분도 시간이 굉장히 부족할 상황인 것 같고요. 아마도 최순실 측 변호사, 이경재 변호사와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사들과 이제는 이해관계가 좀 달라졌기 때문에 만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일단 좀 들고요. 변호인들 사이에서도. 예. 이게 탄핵 때 그때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최순실의 재판이 박 전 대통령을 옹호해주는 재판처럼 비쳤던 게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박 전 대통령만 탄핵이 되지 않으면 우리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이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는 이해관계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제는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최순실 측 변호인, 뭐 이경재 변호사가 뭐 만나서 서로 변론 전략을 짜고 이럴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이제 백 변호사님, 뭐 앞으로의 재판을 좀 더 추측해 보자면 오늘 박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이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고 해요. 그럼 앞으로도 이제 일관된 부인을 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좀 아쉬운 건,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자체가 일단 의뢰인이 그렇게 완강하게 다 모든 것을 부인하고 객관적 증거와 일치하는 것까지 다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변호사라면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게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도움이 될 것인가?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먼 훗날에 뭐 사면이 될 가능성까지 생각하고 본인은 끝까지 탄압받고 아무것도 잘못을 하지 않은 대통령으로 남고 싶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변론 전략으로는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10월 한 말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객관적인 증거들이 방송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도 공개가 됐죠.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나왔는데 그 모든 것을 그냥 일관되게 부인만 하는 게 과연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 그게 쉬울지 가능할지 그건 좀 의문이 많이 들어요. 정확히 3주 뒤입니다. 5월 23일 공식석상에서 처음으로 대면하게 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관련 속보를 짚어봤습니다. 백성원 변호사님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